원전은 어떤가요? 올라온 지가 지금 1년 남짓이에요. 잠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고꾸라지고 끝난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원전이 없으면은 사실상 AI를 돌릴 수도 없는데 이대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심지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뛰어들 수가 없어요. 다른 기업들이 돈만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해먹던 기업들이 계속 해먹는 구조고 기술력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래서 여태까지 업력이 큰 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AI 밸류체인 수혜주라고 하면 원전 섹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6년 원전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6년도 원전도 역시 좋을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그동안 워낙에 광풍이었기 때문에 조금 식은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AI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춘 반도체라든지 밸류체인 안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25년 중순이라든지 23년 말 이러할 때는 사실 이 AI 모멘텀이나 반도체 모멘텀이 단기 스윙으로 보더라도 너무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단기적으로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원전이라든지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폭발력 있는 수익률을 기대하시기보다 길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이제 조방원이라고 우리가 카테고리로 묶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수출 효자 품목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긴 업종이라는 겁니다.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라는 것은 반짝 올라갔다가 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굉장히 긴 사이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조선주 한 번 물리면 막 10년, 15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올라갈 때는 막 몇 년씩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4, 5년 동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막 100배 올라간 종목들이니까 사실상 이제 수년에 걸쳐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원전은 어떤가요? 올라온 지가 지금 1년 남짓이에요. 잠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고꾸라지고 끝난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AI 자체가 이제 막 모멘텀이 올라서기 시작한 단계인데 여기서 반짝하고 원전이 없으면은 사실상 AI를 돌릴 수도 없는데 이대로 끝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원전이라는 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셔야 하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국가 단위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확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픽카드 100만 장, 1000만 장 확보해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면 뭐합니까? 데이터 센터 엄청 확보하면 뭐예요? 원전이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100개가 있으면 한 20개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나머지 80개는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아니 전원이 안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냥 쓸모가 없는 겁니다. 확보만 해놓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전력 인프라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고 순서라는 게 그래도 있으니까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주축이니까 그거부터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구동하기 위해선 거기에 맞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그 다음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도 제대로 깔리니까 그럼 이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할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네. 근데 이거 태양광 풍력으로 되나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탈원전 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세상이 점점 전자화되고 발전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량은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정 정도 우리가 환경 생각해서 이쯤에서부터는 좀 대체를 하자. 일정 정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그러면서 탈원전 얘기가 나온 건데 웬걸? 이 지점에서 뭐가 왔죠? AI가 왔죠. AI가 오면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에너지 수요량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특이점이 온 거예요. 애초에 AI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단계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전 없으면 애초에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1000만 개 확보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중에 다 돌리지도 못할 건데 많아봤자 원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발 특화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제가 방금 탈원전 얘기를 했잖아요.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다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죠? 탈원전 때문에 있던 원전도 폐쇄했죠. 그리고 사실상 추가로 원전을 짓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공급은 퇴보했어요. 수요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수요랑 공급이 이게 어떻게 돼요? 불균형이 오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전이라는 산업이 AI가 커지는 단계에서 퇴보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전 이제부터 많이 지으면 되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업주기 사이클이 길다고. 뚝딱
뚝딱 하면 지어지는 게 원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나 뛰어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안전 문제도 예민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업력이 탄탄하거나 기술력 있는 기업들밖에 담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 사업이라는 게 일정 정도 어느 정도의 그 과점 사업 구간이 있어요. 과점 사업 구조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돈만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해먹던 기업들이 계속 해먹는 구조고 뭐 그게 뭐 악랄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산업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기술력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래서 여태까지 업력이 큰 기업들이 계속 원전 사업들을 우선권을 따내면서 가져갈 건데 이거를 정해진 기업들, 업체들이 이거를 담당하는데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 먼저 해줘 이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조선도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뭐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너희 조선 이제 그거 기존에 쓰던 거 못 써. 뭐 엔진 교체해서 환경 규제 맞춰서 뭐 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 배로 그 친환경 환경 규제에 맞춘 배를 새로 만들어서 쓰든지.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압박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떡상을 한 어찌 보면 트리거가 된 거였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지금 뭐 수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애초에 이제 앞으로 이거는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원전은 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한번 조정은 줄 수 있겠죠. 기술적 조정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이용하시면 좋겠다. 내가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 원전이 지금 구간에서 더 못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소액으로 담았다가 떨어질 때 혹은 크게 떨어질 때 적극적으로 담으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원전주 하면 단연코 사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뽑을 건데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전용 공장을 착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보는 게 일단 한수원 기반의 그 한국전력이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엑스에너지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사업을 따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다음에 국가 단위의 원전 사업을 이제 관장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듯 결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원전의 이제 상징적인 기업은 그 두 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이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이라는 장점도 있고 배당 성향 증가라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메리트는 조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AI의 상징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고 협력을 해나가는 건 두산에너빌리티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폭발력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안정성이나 저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다. 근데 한국전력은 안정성, 그 다음에 저가 측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성 메리트는 있으나 조금 더 탄력적인 모멘텀에서는 비교적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략을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현 단계에서는 일정 정도 금액을 조절하시면서 저는 진입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외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BHI 이제 이런 종목 정도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먼저 주도적으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급등했다가 또 크게 빠졌다가 등락이 좀 세긴 한데 어찌됐건 이런 사실 자체가 탄력도가 이제 높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좀 고려해 보면 BHI가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AI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면서 원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비상발전기입니다. 비상발전기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지을 때마다 일정 정도 비율로
사실 한 세트로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상발전기는 그냥 고정적으로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가. 근데 이 비상발전기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GNC 에너지예요.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비상발전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임을 받을 만한 이제 에너지원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핵심 종목은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지만 BHI라든지 GNC 에너지 같은 종목군도 충분히 원전 모멘텀 그리고 이제 그 AI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에너지원, 데이터 센터 증가 이러한 것들과 같이 좀 맞물리면서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라 딱 요 정도까지는 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전 관련주 얘기할 때 제가 4대 천왕이다 얘기하면서 요 4개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이외에 뭐 한전 KPS라든지 뭐 아니면은 한전산업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많이 있기는 한데 뭐 이 종목들이 다 급등해버리고 올라가가지고 못 살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거 봐도 괜찮지만 지금 뭐 딱히 뭐 급등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이 4개 종목 이외에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를 자동차 섹터로 뽑아주셨는데요. 자동차 섹터의 최근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자동차 섹터의 흐름을 보려면 한국의 이제 자동차 상징적인 기업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 추이가 어떤지를 보는 게 저는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뚫어줬습니다.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게 전고점을 뚫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써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도 당시에 한번 갱신했던 고점을 조정 이후에 다시 갱신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깊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업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제약바이오로 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그리고 자동차로 치면 현대차, 기아 같은 기업들이죠. 이걸 저희가 이제 보통 지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장주는 다른 종목일 수 있어요.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 근데 업종을 상징하는 지표 종목은 현대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차가 사실상 그 업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신고가를 썼느냐를 저는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썼느냐. 뭐 요즘에 화장품이라고 치면 APR이 대장주죠. 그래서 APR이 신고가를 썼느냐. 이거를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현대차가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고 이 기반에는 수출 중심이 이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원래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면은 뭐 판매 대수나 판매량 순위로 따져봤을 때 뭐 5등 밖으로 이제 밀려나 있던 기업인데 차츰차츰 밀어 올리면서 한 4년 전인가 3년 전, 뭐 한 3년에서 5년 전부터는 매출 그 판매 대수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국내 순위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순위입니다. 이게 정말 뭐 국뽕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거죠. 한국의 이제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이제 순위에서 3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도요타 그룹이랑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가 기업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출 안만 많이 내봤자 이익 안 남으면 그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뭐 수천조를 벌면 뭐합니까? 남는 게 100만 원이면? 그 진짜 의미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출 순위도 중요한데 영업이익 순위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순위 2위까지 올라왔어요. 저는 제가 살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폭스바겐을 제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수준에서 영업이익 순위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순위 2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이게 원래 2위가 아니라 5위부터 막 차근차근 올라와서 2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러한 이제 그 영업이익 순위나 그 다음에 판매 대수, 판매량 순위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불경기 상황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순위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이 훨씬 더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불경기 때 이렇게 파이를 키워놓고 시장을 장악했으면 이 시장이 이제 호경기로 바뀌면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장악한 것만큼 이제 다 말 그대로 쓸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 자동차나 뭐 화학이나 이런 섹터들, 철강 이런 섹터들은 불경기에 어떻게 이제 몸집을 불렸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이때 그냥 사업 쪼그라들고 아예 망하는 기업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정말 투자하기에 좋다. 이제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투자하기 좋은 이유가 현대차 그룹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너무 잘 나간다. 그리고 투자 메리트가 있는 섹터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거의 1순위로 봐야 될 만한 투자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테슬라 FSD가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사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영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사실 이제 그 FSD 관련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박준영 아시죠? 왓썸맨 하시는 분. 그분 나와가지고 자동차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분이 피식쇼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진행자 중에 한 분이 테슬라 산다고 이제 하니까 전기차만 엄청 까시던데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져요. 애초에 이게 편의성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도 이제 점점 전자화가 돼가잖아요. 뭐 사실 그 기계 부품이나 내연기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테슬라 맞들려가지고 그 자율주행 그 하신 분들은 운전 피로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게 한번 테슬라 맞들리니까 다른 거 못 끌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반자율주행이라든지 어찌됐건 더 이상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운전 피로도를 확 낮춰주는 이러한 보조수단들이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될 거라 테슬라가 그걸 주도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자동차의 미래 혁신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거기에 경쟁하고 준하게 이제 성장할 만한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 충분히 끼어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무슨 뭐 테슬라랑 비비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같이 비교군에서 얘기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옛날 현대차 그룹 생각하면 누가 지금 테슬라랑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이런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지금 그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걸 기반으로 한 로봇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말 그대로 피지컬 AI죠. 이쪽 분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글로벌 자동차 그룹의 이런 그 몸집이라든지 시너지를 감안해 봤을 때 현대차 그룹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물론 테슬라만큼은 파급력이 없을 수는 있겠으나 같이 이 산업 사이클 주기 안에서 혁신 업종으로서 분류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크게 작용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섹터 중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역시 뭐 첫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그냥 다 좋게 봅니다, 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다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미래, 뭐 내년을 놓고 본다라고 해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전고점 아래로 다시 떨어졌는데 뭐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전고점 뚫었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차트 보시면 월봉인데 뭐 고점 부근 아래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뭐 이런 구간은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한번 전고점 뚫을 동안 기아는 아직 못 뚫었거든요. 얘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저는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기회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단순한 고리타분한 자동차 업종이 아니라 이게 혁신 업종으로서 평가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AI, 다시 말해서 피지컬 AI가 접목되면서 로봇과 이제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사업부를 전담하면서 가는 기업들이 누가 있냐? 첫 번째 현대모비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모비스를 통해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 로봇 사업은 현대모비스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냥 뭐 현대차 기아에다가 부품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아니라 로봇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기업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미래 성장성이 이제 뭐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단순히 이제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오토에버가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 자율주행 이러한 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에 관련된 솔루션, 소프트웨어 모두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어서 현재 현대오토에버가 솔루션 소프트웨어 분야로서 현대모비스와 같이 움직일 만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자동화, 이제 공장을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나 물류 로봇, 물류 자동화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부품주가 아니라 물류 자동화, 물류 로봇발 이제 수혜를 받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그다음에 이제 뭐 GM, 뭐 폭스바겐 이런 쪽에도 지금 뭐 부품 납품을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다가 부품을 조달하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로봇 사업까지 물류 자동화, 물류 로봇 쪽으로도 수혜를 받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K2 전차발 그 부품도 납품하기 때문에 방산 모멘텀까지 받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 이제 속해 있긴 하지만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위아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까지.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전용 이제 물류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 뭐 지금이야 수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막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호경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저는 현대글로비스 역시도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역사적 상장 이래 최고가 갱신을 하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지금 안 떨어지고 버텨주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 급등 나오기 전에 저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차 그룹 6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부품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 자동차 섹터는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불경기 모멘텀이 크게 터진다. 그러면 한번 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어차피 길게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영원한 불경기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어쨌든 경기라는 건 사이클인데 영원한 불경기가 그리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정부 차원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려요. 언제까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거의 뭐 해병대 정신입니다, 진짜. 될 때까지 풀어요, 돈을.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죠, 트럼프가?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했어요. 무제한. 언제까지?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는 불경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 2023년 이 정도부터는 우리가 위축 국면으로 가면서 불경기가 시작됐잖아요. 23년, 24년, 25년, 이제 26년으로 갑니다. 언제까지 불경기일까요? 그래서 뭐 급작스럽게 뭐 고용 문제가 터진다든지 이러면서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급작스럽게 불경기 모멘텀으로 흔들 수는 있는데 그것도 단발성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죠? 그럼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겁니다. 그런 경기에 대한 급작스러운 악재가 터지면 코로나 때도 경기에 대한 돌발 악재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악재 터지면 지금 내리는 금리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리면서 오히려 경기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단기적인 충격을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지 만 오히려 그때가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만약에 돌발 악재가 터져도 그걸 기회로 보셔야지 위기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건설주가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및 해외 원전 수주 등의 영향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건설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건설 모멘텀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프라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경기 민감주 자체가 그 마지막 피날레를 보여주는데 2018년도 당시에도 이제 남북경협주 한번 가면서 마지막 그 피날레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프라 사업,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산업 차원에서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고 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움직이는 게 인프라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를 트렌드를 가져가는 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그럼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 낮추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도 그랬고 셧다운도 그랬고. 근데 여태까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프라 정책, 그 정부 정책을 쓰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게 관세에 일단 신경을 썼었어야 됐죠. 그게 일단 일단락이 됐고 셧다운 마무리했었어야 됐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했죠. 이제 내년으로 가면은 셧다운 마무리됐죠. 관세 어느 정도 자리 잡았죠.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들걷고 돈을 쓰는 거거든요. 돈 들걷는 게 뭐예요? 세금 들걷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내년 들어가면서 이제 친 트럼프 쪽 인사가 이제 만약에 지금은 그럴 걸로 예상이 되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라든지 유동성도 본격화될 건데 그럼 그 낮아진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돈도 이제 그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인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환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알래스카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죠. 에너지를 더 많이 캐가지고 기업들에게 뭘 해주겠다? 에너지 조달 비용을 낮춰주겠다. 그럼 이익 구조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할 때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낼 수가 있게 될 거니까. 심지어 이제 소비자들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이자 비용 떨어지면 거기에서 소비 성향도 올라가겠죠. 그럼 경기마저도 좋아지죠. 기업들 이익 구조 좋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경기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트럼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경기가 좋아져도 고용이 그렇게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예전처럼 고용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AI에다가 그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자동화로 다 대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이 줄어든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국가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죠. 불경기에 처했을 때 뉴딜 정책 썼었잖아요. 경기 대공황 왔을 때. 나라가 나서가지고 야 여기다 도로 새로 깔자. 여기 도시 다시 개발하자. 너무 오래됐다. 낙후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실업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일시키고 돈 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또 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차원에서 고용이 생각만큼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면 AI 혁신과 자동화 혁신 때문에. 그거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트럼프를 기준으로 한 정부 정책 모멘텀, 인프라 정책이 본격화될 거고, 특히나 또 뭐가 있죠? 이번에 러우 전쟁도 이제 평화협정 맺을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전쟁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재건 모멘텀이 또 불어올 겁니다. 왜냐면 이자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건하기 딱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으로 봤을 때 재건 모멘텀과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재정 정책 모멘텀으로 한번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업종이니까 선취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뽑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는 건설기계 쪽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강도 이제 슬슬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건설기계가 먼저 움직일 것 같고 시멘트 정도까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건설기계를 맨 처음으로 볼 만한 게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이건 재건에도 필수적으로 쓰이고 뭐 인프라 사업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 콘크리트 펌프카 상징적인 전진건설 로봇, 최근에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워낙에 인지도가 높은 바켓 브랜드, 두산 바켓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이거 거래 정지되거든요, 합병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이후에 공략을 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뭐 좀 중소형주로 내려가면 진성 TEC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건설기계 상징적인 기업이 캐터필러예요. 그래서 캐터필러발 수혜를 받는 게 진성 TEC여가지고 한번 이제 그 미국 수출 기반 그리고 캐터필러발 수혜를 기대해 보시면서 진성 TEC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